자, 이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김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나라 역사는 한번 정리해 드린 게 있고요. 제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자료도 있고, 그 다음 이제 강의는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왜냐면은 이 연도는 우리가 시험에 이제 20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은 연도는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왔던 것들은 일단 암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에 진짜 이게 나온 거냐 안 나온 거냐는 우리 선생님들이 판단을 못 하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금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연도 외워야 할 것들, 그리고 이제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것들은 제가 여기 자료에서 또 빼기도 했지만, 자료에 들어가 있지만 안 외워도 되는 것들은 제가 빈칸 처리를 또 하지 않았고, 어떻든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빼고는요, 다른 나라 역사는 이제 영국하고 미국하고 독일입니다. 물론 이제 덴마크 역사가 또 있기도 하지만, 나오는 게 있기도 하지만, 어떻든 그 내용들, 나오는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한꺼번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어, 시대 순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볼게요. 자, 일단 1600년대에 보면 이제 엘리베스 빈민법, 이게 이제 사회복지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이 공공부조의 효시다. 이 빈민법이니까요. 근데 1601년은 아니어도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알겠죠? 연도 가지고 장난친 적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의 시작이다. 엘리베스 빈민법이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죠? 왜 사회복지의 시작인 이유는 이게 국가가 빈곤에 대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베스 빈민법에서는 국가가 빈곤에 대한 책임을 지긴 했지만 국가는 1차적 책임을 진 건 아니고 국가가 2차적 책임을 졌던 것이죠. 그죠? 1차적 책임은 여전히 가족 또는 이제 그 개인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떻든 가족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주법입니다. 1662년인데 이것도 연도 안 외워도 돼요. 지금 여기 순서 정도는 좀 기억해도 상관이 없는데 순서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아셨죠? 순서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이 정주법은 우리가 엘자베스 빈민법 자체가 구빈세를 가지고 했는데 이 구빈세가 교구 단위로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교구 단위로 구빈세를 걷어서 급여를 실시하다 보니까 교구마다 이제 급여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빈민들이 좀 더 잘해주는 교구로 이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이제 빈민들이 이주하려고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걸 막아버린 게 정주법이에요. 그래서 주거지를 정해버린 법이다 해서 정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작업장법이 나오는데 이 작업장법은 이상하게 우리 1급 시험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나오거든요. 간혹 1급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같이 공무원 시험 문제까지 푸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공무원 시험의 논점하고 1급 시험 논점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작업장법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에서 잘 나오지만 우리한테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 나치불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작업장 테스트법이라고도 하고 어떻든 이제 연도 안 외워도 되고요. 이건 이제 빈민들을 혹사시킨 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길버트법이 나오게 되는데 작업장법이 워낙에 빈민들을 혹사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길버트법과 이 스피넨랜드법 이 두 가지 법을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길버트법은 이제 원해구제의 효시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원해구제의 원칙. 물론 이제 원해구제는 엘리베스 빈민법에서도 원해구제는 있었습니다. 즉, 그 가치 있는 빈민, 가치 없는 빈민으로 구분했잖아요. 이게 엘리베스 빈민법에서 그죠? 가치가 있냐, 가치가 없냐. 이때의 구분은 구제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 구제받을 만한 가치가 없냐, 이거였죠. 구제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노동 능력 없는 빈민들은 구빈원에다가 집어넣었죠. 근데 이제 구빈원에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집이 있는 경우에는 거택보호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거택보호가 원해고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예외적으로 실시했던 것이고, 이제 길버트법에서 아예 원칙적으로 원해구제 원칙을 정하죠. 그죠? 이게 이제 원해구제 하면 무조건 이제 길버트법 떠올리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피넨랜드법에서 이제 가족당 최저생활보장 최저임금제도에 기반이 되는 법이죠, 요게. 이거 지금 다 연도는 안 외워도 돼요. 순서 정도는 좀 기억하면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길버트법과 스피넨랜드법을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빈민법의 인도주의,
의화. 자, 이 좋은 법이었거든요. 자, 이게 이제 법이 좋다 보니까 이게 구빈세가 증가되게 되는 이게 부작용이 발생되는 거죠. 여기서 구빈세가 증가가 되게 되고요. 이 법들은 좋은 법이다 보니까 나태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지금 이게 구빈세가 여기 증가되는 거, 자, 여기 구빈세가 증가된 것을 다시 억제시키려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줄이려고 나온 것이 바로 개정구빈법이거든요. 알았죠? 이게 순서가. 그다음에 이제 공장법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이 공장법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아동복지법인데 당시에 이제 방지법이 발달하다 보니까 빈민 자녀 아이들을 막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노동 시간을 금지하고 또는 이제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공장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들의 노동 여건을 개선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법과 그 법의 취지 연결하는 내용에서 정책론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정구빈법인데 이 개정구빈법은 1834년입니다. 물론 이제 연도는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연도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적어도 시작은 이제 1601년에 사회복지 시작이니까 얘가 그다음 이제 이 비민법의 끝은 1834년 개정구빈법이다. 뭐 이 정도. 근데 이게 요거는 나왔죠. 이제 1832년에 왕립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민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제 국가에서 왕립위원회, 조사위원회를 이제 구성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왕립위원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나온 원칙이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세 가지 원칙만 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열등처우의 원칙, 그다음에 전국적 통일의 원칙, 작업장 제도의 원칙. 이 작업장 제도의 원칙이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이제 아까 길버트법에서 작업장을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작업장을 부활시켜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 여기다 또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작업장 심사의 원칙이 있는데, 그건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우리는 이제 나온 적은 없고요. 우리는 주로 이제 열등처우의 원칙하고 전국적 통일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작업장 제도의 원칙, 요 세 가지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회 때 나왔던 논점이 바로, 이 신빈민법은 지주계급을 위한 법이다 해가지고 시험에 나왔는데요. 전제군주와. 근데 이제 지주계급을 위한 법이 아니죠. 자본가 계급을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1834년 개정구민법 전까지는 다 지주계급을 위한 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1834년 개정구민법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자본가 계급을 위한 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이제 순서만 좀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시험에 딱 나오고 있는 정도로만 가면 되거든요. 아셨죠? 요 부분은. 참고로 이 부분은 공무원 시험이 더 깊게 나왔어요. 여기는. 더 깊게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1급 시험은 공무원 시험 같이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800년대 여기 이제 그 다음 이어서 연도를 보게 되면 자 자선조직협회가 이제 COS 그죠? COS와 이제 SHM 실천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위에서 봤던 것은 빈민법의 역사를 공부한 겁니다. 이제 사회복지의 역사는요, 크게 보면 빈민법 이전이고 그다음에 빈민법 단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빈민법 단계 다음에 나온 것이 민간활동 단계예요. 민간활동 단계, 그다음에 민간활동 단계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회보험 시대고요. 사회보험 시대. 그다음 요거 다음에 복지국가 시대로 오게 됩니다. 복지국가 시대로. 근데 여기 민간활동 단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선조직과 인보관. 이 COS는 자선조직협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SHM은 인보관 운동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둘 다 민간활동기에 나온 겁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COS는 자선조직협회는 영국에서 먼저 만들어지죠. 영국에서 몇 년? 이거 연도 요약입니다. 이거는 1869년에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요. 항상 이제 COS든 SHM이든 즉 자선조직이든 인보관이든 둘 다 영국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OS가 먼저고 그다음에 인부간운동, 그러니까 이제 SHM 인부간운동이 그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선조직협회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인부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국이든 미국이든. 자, 그러면 이제 미국 거 자선조직협회는 여기는 지금 영국 거는 1869년이고요. 미국 거는 1877년입니다. 연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그다음 이제 인부간운동은 영국은 1884년이죠. 연도. 자, 1884년에 이게 이제 바네트 목사가 토인비를 기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1883년에 아놀드 토인비가 이 결핵으로 이제 요절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제 토인비 선배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게 1884년에 토인비 볼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게 세계 최초의 인부관이 되게 됩니다. 그죠? 자선주의협회는 이제 여기 영국이 이제 최초고요. 그다음 이제 요게 미국으로 오게 되면은 1886년 근린조합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최초의 인부관이에요. 이거는 미국 최초의 인부관. 그다음에 이제 헐하우스가 있는데 미국 겁니다. 헐하우스 1889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89헐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89헐. 헌책을 판다고 팔았는데 잘못 팔아서 헐, 팔고 나서 헐, 89헐 이렇게. 자, 이 헐하우스는 제인 아담스와 앨런 스타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제인 아담스와 앨런 스타가. 근데 특히 이제 제인 아담스가 193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헐하우스가 유명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헐하우스를 이게 이제 미국의 최초의 인보관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순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연도 외워야 돼 무조건. 알았죠? 여기 지금 COS, SHM 여기 연도 있죠? 요거는 무조건 외워합니다.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독일 거에 보면 오른쪽엔 지금 독일인데 독일 거에 보면은 엘버펠트 구빈 제도를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이 연도는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는데 엘버펠트 구빈 제도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1852년인데요. 이 COS가 지금 영국에서 이게 1869년에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영국에서 COS 즉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당시 이제 런던시에만 640여 개의 자선단체가 난립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공주체가 많아지게 되니까 서비스의 중복과 소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서비스의 파편화 현상이게 되는데 어떻든 이제 받는 사람은 계속 받지만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게 되죠. 그래서 서비스에 중복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못 받는 사람 못 받으니까 서비스의 소요 현상도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선 조직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게 서비스 조정의 목적이잖아요, 얘들은. 그죠? 서비스 조정의 목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얘는 이제 토인비올은 데니스 목사님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학생들하고 아예 그냥 슬럼가로 뛰어 들어버린 거거든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고.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 직접 제공이에요, 여기는. 알았죠? 여기 이제 자선직 인부관은 이렇게 대별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엘버펠트 구빈 제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영국의 자선조직협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영국의 자선조직협회는 독일의 엘버펠트 시스템을 도입해요. 이 엘버펠트 구빈 제도의 시스템을. 엘버펠트 시스템은 바로 도시를 소규모 구역으로 쪼개고 쪼개진 구역 내에서 자원봉사자가 구호 배분을 실시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서비스가 중복되는 것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엘버펠트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이게 먼저 독일의 지금 엘버펠트 구빈 제도가 먼저 앞선 걸 볼 수 있죠, 그죠? 예. 자, 근데 이게 자선주의협회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 엘버펠트 구빈 그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 그것만 그냥 좀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독일에서 이제 사회보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임의적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이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좀 조심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회보험은 잘 알다시피 질병보험이 이제 세계 최초죠. 강제적 사회보험으로 보게 되면 그죠? 여기 이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이 여기 나와 있는데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팔팔한 비스마르크가 철혈제상이었거든요. 팔팔한 비스마르크가 쌈지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영토 통일을 먼저 해요. 그리고 이제 내부 통합을 위해서 사제를 털어서 연구한 것이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800, 모두 이제 1880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 순서는 알아야 돼요. 순서. 알았죠? 순서. 이 연도 가지고는 장난은 치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83년인데 89년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어떻든 이제 순서는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질병보험, 지금의 건강보험이죠. 얘가 지금 이건 산재보험이고 여기 이제 노령 폐질연금인데 지금으로 보면 이게 국민연금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다음 국민연금이 한마디로 이렇게 세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셨죠? 이건 이제 강제적 사회보험이에요. 그러니까 강제적 사회보험으로 세계 최초는 건강보험이죠. 질병보험. 이게 이제 세계 최초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1883, 349 이렇게 외워도 되고. 자, 근데 지금 이건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그 독일도 임의적 사회보험으로는 우리가 임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민간보험이 임의적이에요. 가입이 자율적이라는 뜻이에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에 있습니다. 민간보험은 임의적이죠. 자율적이죠. 근데 사회보험은 강제적입니다. 이 차이인데 어떻든 이제 사회보험이 임의적이면 이거 안 꼽는 찐빵이거든요. 진정한 사회보험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든 임의적인 형태의 보험으로는 산재보험을 먼저 도입했어요. 알았죠? 독일이.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한테는 크게 중요한 논점은 아니에요. 예,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가장 먼저 도입한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독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대부분, 모든 나라가 가장 먼저 도입한 게 뭐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외워요? 오, 대, 사, 내, 연, 고는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외우죠? 산재보험이 우리나라 먼저 도입됐거든요. 다른 나라도 대부분 보면 산재보험이 먼저 도입돼요. 자, 근데 독일도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이 먼저 임의적 보험으로서는 산재보험이 먼저 도입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건 그게 그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그게 산재보험이 답이었거든요. 그러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질병보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대부분의 나라가 독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가장 먼저 도입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산재보험인데 그럼 독일은 산재보험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독일도 이렇게 임의적 사회보험의 형태에서는 산재보험이 먼저 도입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 1급 시험에는 크게 중요한 논점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모르고 싶으면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사실 지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나오는 것에 집중해야 하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알았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어떻든 전 세계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질병보험이 강제적 사회보험으로서 질병보험이 최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독일 것 좀 말씀드리면 독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 노동자, 그 다음 이제 화이트 칼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독일은 이제 조합주의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산재보험은 지금의 우리 산재보험처럼 사업주가, 사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 알았죠? 그거는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본 거가 지금 나왔네요. 보니까 일본 거가요. 이게 지금 여기 앞에 있죠. 이 정자는 정책론에서 나왔답니다. 이 정책론이에요. 알았죠? 이 기호가. 알았죠? 정책론. 네. 근데 지금 아까 여기는 지금 실천론하고 지역사회복지론이죠. 요거는. COS, SHM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G자는 지역사회복지론을 얘기합니다.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일본의 킹스레이관, 이게 이제 최초 인보관이 이게 설립됐다는 게 맞는 문장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맞는 문장으로.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맞는 문장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개한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1900년대로 가게 되면 1900년대. 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그 영국 거가 나왔네. 영국 1905년에 이 보수당이 본래 집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당하고 이 총선에서
보수당이 져버려요. 보수당은 극우입니다. 극우. 이때 말하는 이 자유당은, 여기 자유당 중도 우예요. 중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책론에서 공부할 때 이 보수당은 이는 이제 반집합주의, 조지 웰딩의 이데올로기 모형 중에서는 반집합주의에 해당돼요. 근데 이제 보수당은, 근데 이제 자유당은 소극적 집합주의에 해당돼요. 중도 노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이제 개혁적이죠. 그죠? 이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그러면서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정책론의 역사죠. 보니까 정자 있는 거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이 뭐예요? 국민보험법인데, 이게 이제 언제냐면 연도 유효입니다. 1911년입니다. 1911년. 근데 영국의 국민보험법은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요. 제1부가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제2부가 실업보험이에요. 아까 우리가 독일에서 3개 만들어졌죠. 질사년, 그죠? 질사년, 질병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노령, 폐질연금, 즉 국민연금, 그죠? 그러면 우리가 4대 보험에서 우리나라 4대 보험이 뭡니까? 그중에 이제 고용보험 있잖아요. 고용보험, 그죠? 우리나라로 보면 그러니까 실업보험이에요. 고용보험 안에 우리나라 실업보험이 있는데, 어떻든 실업보험, 우리로 보면 이제 고용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실업보험이 영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영국 최초 사회보험이죠. 이 국민보험법이. 근데 이 강제적 실업보험은 전 세계 최초예요. 알았죠? 다시 한번. 영국은 최초의 사회보험이 이제 1911년 국민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이때 사회보험이 도입된 거예요. 알았죠?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입니다. 얘가. 국민보험법이. 근데 이때 얘들이 도입한 게 이제 국민건강보험하고 실업보험을 도입했는데, 이 실업보험은 전 세계 최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국민보험법에서 이 국민건강보험하고 실업보험 있죠. 이 두 가지는 노사정 3자부담 최초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공무원 시험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1급 시험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공무원 시험은 이게 나왔는데, 우리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어떻든 보험료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 3자부담 최초가 바로 국민보험법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국민건강보험과 영국의 실업보험이 노사정 3자부담 최초입니다. 알았죠?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자, 근데 여기 지금 1909년에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뭐 시험에 우리한테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략 이렇게 설명하면 한번 들어보시면, 그냥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이제 보수당하고 자유당이 이제 그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총선 전에 보수당의 벨퍼스당이 빈민법의 개혁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 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이제 내게 되는데, 위원회가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되지 못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로 그 보고서가 두 개 분리된 보고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자유당이 이제 여기 지금 1905년 이후로부터 이제 자유당이 집권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당에서 이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정권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보수당에서 만든 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이제 뒤늦게 나와요, 이게. 알았죠? 자유당이 집권한 상황에서. 만들기는 보수당에서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어떻든 이 다수파 보고서는 국민법을 종속시키자. 그 다음에 이제 소수파 보고서는, 아니, 독일은 진작에 사회보험 도입했는데 우리도 사회보험 도입하자, 이거예요. 빈민법 해체해버리고. 알았죠? 이 소수파 보고서는. 이 다수파 보고서의 주축이 누구냐면 COS예요. 자선조직협회 회원들이 주축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COS가 이제 보수주의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다음 이제 이 소수파 보고서는 폐위원협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이 폐위원협회 회원들이 나중에 여기 그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에 그 노동당이 이제 집권했을 때 이 폐위원협회 회원들이 이제 노동당의 브레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든 이제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뭐냐면, 어떻든 이게 영국 사회의 대전환의 전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이것 전에는 빈민법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사회보험이 만들어지는 고개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대전환의 전장, 그러니까 대전환의 전장이다. 그다음 이제 여기 그 의견 대립에 이제 이게 양극이 이제 의견 대립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이 자유당이 어떻든 이 보고서하고 상관없이 지금 또 그 여러 가지 사회 개혁 입법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결국 국민보험법을 제정을 한 거고요. 자, 참고로 독일의 아까 사회보험은요,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노동자들을 국가에 충성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기획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운정주의적 개혁이라고 해요. 독일의 사회보험을.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국가에 충성하게끔 만드는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영국에서 이 사회보험이 만들어지는 것은 자유당의 집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자유당이 집권해서 사회개혁 입법으로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 미국 거 보게 되면 이게 실천론의 역사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미국에서 이 카보트가 의료사회복사를 채용하게 되는데 이 연도 이어야죠. 1905년이에요. 실천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기 지금 실천론의 플렉스너가 사회복지 전문직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언제예요? 1915년이에요. 자, 우리 시험에서 플렉스너의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 나왔는데 플렉스너의 대응으로 카보트가 의료사회복사를 채용한 게 아니죠. 카보트도 의사고 플렉스너도 의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카보트는 우리 지금 의료사회복사를 채용한 거 있고요. 이 플렉스너가 비판해가지고 카보트가 채용한 게 아니니까 플렉스너의 영향이 아니죠. 여기는 그죠? 그 이전이니까. 그다음 이제 그 플렉스너가 우리한테 사회복지 니들 전문직 아니야 라고 하니까 리치몬드 여사가 우리 사회복지 어머니라고 얘기하죠. 리치몬드 여사가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죠. 언제? 1917년. 이거 연도 외워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1917년. 플렉스너가 전문직 니들 전문직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졸지 우리 전문가가 아니게 돼버리는데 그걸 극복해주게 만든 게 바로 리치몬드의 사회진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리치몬드의 사회진단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 진단주의 학파입니다. 진단주의 학파. 이 진단주의 학파는 1920년대로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이 진단주의에 이제 반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기능주의죠. 1930년대 오토랭크의 기능주의입니다. 이 진단주의 학파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얘는 프로이트의. 요거는 지금 기능주의는 오토랭크가 인지심리학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인지심리학에 기초해서 기능주의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건 30년대죠. 기능주의는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 COS가 있고 그다음에 SHM이 있는데 COS의 우회 방문원들 실천의 역사는 여기입니다. COS가 이렇게 쭉 여기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COS는 개별사회사업, 그다음에 인부간운동은 SHM은 인부간운동은 집단사회사업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에 둘 다 영향을 미쳤지만 어떻든 이제 개별사회사업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회방문원들이 있었잖아요. 우회방문원들이 무급이었다가 이분들이 유급으로 바뀌게 돼요. 언제? 1900년이 넘어서면서 미국에서.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지금 1905년에 카보트가 의료사회복사를 고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5년에 플렉스너가 니들 전문직 아니야 라고 우리한테 비판했고 그 다음 이제 1917년에 메리 리치몬드 선배님이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집필했고요. 그 다음 이제 1920년대 이후로 쭉 진단주의 학파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미국에서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대공황 이후에 1930년대 기능주의 학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주의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기능주의가 나오게 돼요. 그다음 이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약 25년간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묶어버린 것이 1957년에 펄만 여사가 문제해결 모델을 제시하면서 이걸 묶어버린 거예요. 알았죠? 지금 그 역사인데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진단주의, 기능주의 25년간 대립했다. 뭐 이거 나와 있죠? 그죠? 자, 우리 지금 실천의 역사를 잠깐 봐드렸는데 이게 밀포드 웨이가 1929년입니다. 그렇죠? 경제 대공황 때예요. 밀포드 웨이 똑같이 밀포드 웨이. 이 밀포드 웨이는 개별 사회 사업의 공통 요소 8가지를 발표했죠. 얘는 개별 사회 사업의 공통 요소 8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연도 외워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역사가 지금 겹치고 있는데 미국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자선연합회를 만든 것은 1913년입니다. 1913년. 이 지역사회복지 역사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지역사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1914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부터 1929년 경제대공황까지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는 아주 미국에서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공동모금제가 발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외우기 쉽죠.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서 전시모금기구가 만들어지게 돼요. 전시모금기구. 그러니까 전쟁 치르려고 돈을 모으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로는 이게 지역 공동모금제를 발족시키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까지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는 지역 공동모금제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전시모금기구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자금을 모금 동원 능력, 이 모금 능력을 좀 더 모금을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 기관협의회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았죠? 요거 이제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중요하고, 지금 행정의 역사에 끼어들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4.1 사업 교과 과정에 사회복지 행정이 최초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14년입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행정이 사회복지 행정이 사회복지학과 교과 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1961년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그죠? 61년이죠, 우리는. 근데 지금 미국을 보니까 미국은 1914년이다. 그죠? 지금 끊긴다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너무 자주 끊기나요? 예, 어쨌든 저는 지금 녹화는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강의는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지금 괜찮나요? 자, 그러면 1930년대 지금 보니까 이제 정책론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1935년입니다. 연도 이거 외워야죠? 그죠? 그게 이제 미국의 지금 역사죠. 미국의 사회보장법. 네, 미국의 역사. 자, 미국은 사회보장법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때 이제 사회보험이 두 개, 이제 사회보험을 잘 알아야 하거든요.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 사회보험 두 개,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이죠. 아까 영국 거는 1911년에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었다라고 했었죠. 국민보험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이었어요. 그죠? 근데 미국 거는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국민보험법이 사회보험 두 개였잖아요. 사회보험이 두 가지 사회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영국 거는 건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건실. 미국 거는 노실, 노령연금과 실업보험. 영국 거는 건실이었죠. 알았죠? 그다음 이제 미국 거는 노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노령연금은 연방이 직영했습니다. 미국. 그다음 이제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운영했다. 그죠? 예, 이렇게. 만약에 이제 혹시 끊기는 것은 각자 또 컴퓨터 환경들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녹화된 것을 제가 올릴 거기 때문에 나중에 녹화된 걸 한번 좀 들어보세요. 너무 잘 안 들리면.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 나왔네요. 이제 정책론의 역사인데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 거죠? 1942년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 이 연도 외워야 돼요. 지금 요거는. 그 다음에 영국의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거 1차 세계대전 이후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왔었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의 국민부조법이 언제 제정되냐면 1948년에 제정되거든요. 1948년에 이 국민부조법이 제정되면서 이 국민부조법에서
현행 구빈법을 종식한다라고 하는 조문을 집어넣어서 구빈법을 종식시키거든요. 이제 이 48년이 물론 이제 이 연도는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얘 중요도 조금 떨어집니다. 어떻든 이제 이건 알아야 돼요. 근데 구빈법을 영국의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이제 폐기된 것은 이 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유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유가 되게 됩니다. 그죠? 네. 자, 막간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기출문제만 푸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든 제가 꼭 제 강의를 뭐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일부 학생 핵심유형부터 핵심유형 강의를 듣거나 족집게 벼락치기 책으로 벼락치기 강의를 반드시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 이론을 한번 정리는 해야 돼요. 아무리 기본서로 공부했다 하더라도 설사 어차피 압축 강의를 한번 들어야 되거든요. 한번 그렇게 쭉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온 것들 위주로만. 그래야지 내용이 좀 정리가 말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행정론의 역사인데 여기 보면은 행정론의 역사. 사회복지 교육에 비해서 사회복지 행정을 교과과정으로 인정한 것이 1952년입니다. 1952년. 1952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1952년 뭐가 중요하죠? 1952년 역사 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카바가 결성되었죠. 그죠? 1952년에.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죠. 그죠? 예, 그 연도들. 그 다음에 어떻든 이제 우리나라 연도를 한번 우리나라 역사 한번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펄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펄만이 진단주의, 기능주의의 싸움을 종식시켰거든요. 언제요? 1957년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연도. 잘 나오죠? 실천의 역사에서. 57년 펄만. 문제 해결 과정. 케이스웍 문제 해결 과정. 케이스웍이 이제 개별사회 사업이라는 뜻이니까요. 개별사회 사업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 해결 모델을 제시를 했고, 이걸로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논쟁을 종결시켜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퍼서 엎어버렸다, 펄만이.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퍼서 엎어버렸다, 펄만. 펄만 여사입니다. 남자가 아니라. 예. 그 다음 이제 실천론의 역사에서 이제 그린우드 사람 이름 알아야 돼요. 이 그린우드를 플렉스너로 바꿔가지고 시험에 나왔거든요. 플렉스너가 전문직의 속성을 제시했다, 뭐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플렉스너가 아니라 그린우드, 사람 이름 외워야 돼요. 그린우드가 57년 연도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든 그린우드가 전문직의 속성을 발표하면서 전문직이 가져야 할 5가지를 제시했죠. 그죠? 예. 자, 이제 이걸 외우는 방법, 외우는 방법은 이권을 승인해 주는 것이 전문직의 문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외워도 되겠고, 어떻든 이 5가지 이걸 외워야 돼. 요거를. 예, 그다음에 사람 이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여기.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역사회복지 역사가 여기 있네요. 연도에서 막 지금 지역복지 역사 정책 실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놓으면 이게 다 연도 중요한 것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이게 내용을 딱 정리를 해보세요. 자, 이 정신보건법은 자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지금 영국 역사거든요. 영국은 정신보건법 언제 제정됐어요? 1959년. 그죠? 1959년입니다. 우리나라가 1995년이에요.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이 1995년이라고요. 우리나라 거 정신보건법 외워야 돼요. 이거 우리나라 한국 거. 알았죠? 한국 거 정신보건법을 외워야 하는 이유는 이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1995년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제도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죠. 이 법에 규정했거든요. 그리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제도가 시행된 것은 언제예요? 1997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을 외워놓으면 좋고, 어차피 이제 법 연도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얘가 뭐죠? 얘하고 같이 외우라고 했던 것이 1995년에 사회보장 기본법이죠. 사회보장 기본법.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 해보자. 왜? 사회보장 기본법의 전신이 뭐였죠?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죠. 이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7개 조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회복 전체를 규정하는 법인데 이게 자코 수정도 없이 계속 오다가 95년에 사회부장법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해보자, 사회부장기본법 같이 이렇게 95년 세트로 외워놓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거가 95년인데 영국 거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여기를 59. 알았죠? 이렇게 바꾸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덴마크 역사 중에서 지역사회복지에서 이념, 지역사회복지 이념에서 정상화가 나와요. 이 정상화라고 하는 이념은 언제 이게 됐죠? 1959년 덴마크 정신지체법이죠. 우리 시험은 1959년 연도는 제대로 나왔는데 여기를 바꿔버렸죠. 여기를. 미국의 정신지체법이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습니다. 1959년 덴마크 정신지체법에서 정상화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이게 이제 포함시키고 있죠. 예, 덴마크. 자, 이제 세 번째 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로 와보면 이제 60년대 와보니까 지역사회복지역사에서 이제 63년에 이건 시험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제 요거는 그냥 추가시켜놨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역사를 좀 보면 영국에서 여기 이제 시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그 다음 이제 바클레이 보고서, 그리피스 보고서, 요거 순서. 그리고 이건 영국 겁니다. 미국 거가 아니라. 그렇죠. 영국 거예요, 영국 거. 그죠? 이거는 연도는 안 넣어도 돼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이게 60년대라고 하는 건 알아야 돼요. 60년대. 시본 보고서. 지역사회 보호의 형성기. 그 다음 이제 하버트 보고서, 하트 보고서, 럭키 세븐. 70년대. 그죠? 하트 보고서. 그 다음 이제 하버트 보고서. 외울 때 이제 하트 보고서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외우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팔클레이 보고서. 8이죠, 8. 8클레이 보고서, 바클레이 보고서. 82년. 이것도 80년대지만 이 그리피스 보고서는요, 얘는 대처정부에서, 이게 대처정부입니다. 대처정부. 물론 이제 여기도 지금 대처정부 이후인데, 이 대처정부에서, 이 대처정부는 이제 신자유주의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피스 보고서는 신자유주의, 복지다원주의가 핵심이에요. 이게요. 복지다원주의. 보고서의 핵심이 복지다원주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리피스 보고서의 영향의 내용들이 그대로 여기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데, 지역사회 보호법이 1990년입니다. 알았죠? 여기 연도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어떻든 여기 시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그 다음에 바클레이 보고서, 그리피스 보고서는 누구 거다? 영국 거다. 미국 거가 아니라 미국 역사에다 집어넣으면 틀립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 순서 좀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지금 보면 지금 영국은 지금 1979년에 대처 수상이, 보상이 집권하죠. 이 신자유주의 정부죠. 그죠? 신자유주의 정부. 복지국가 유기기를 주도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미국 거를 보게 되면, 미국 행정에서요, 행정론에서 1960년대에 많은 행정 관련 논문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정의 역사에서 보면은 미국은요, 1960년대에 행정은 정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행정 발달은 정책에 해당됩니다. 1960년대. 근데 미국은요, 60년대는 지역사회복지는 발달했던 시기예요.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왜냐면 이제 이거 로스만 때문에 그렇죠. 로스만을 생각하면 돼요. 로스만이 1967년에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모형을 제시합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모형,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본 모형 세 가지. 우리 잘 알다시피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을 제시를 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는 60년대가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70년대 초까지 시민권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죠? 이 데모.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단행동이 지역사회복지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모델이 되겠다 생각해서 로스만이 미국의 그런 이 상황, 사회적 상황, 정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서 사회행동 모델을 추가시킨 겁니다. 여기다가. 알았죠? 이 사회행동 모델은 지금 미국의 지금 정치적 상황, 그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서 이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지역사회복지는 이때가 발달되었던 시기인데 오히려 이제 행정은 정책에 들어갔다. 그렇죠. 행정의 역사에서는 미국. 그리고 이 60년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죠. 이것도 60년대. 그죠? 그다음 이제 요거 이 빈곤과의 전쟁 나왔는데요. 빈곤과의 전쟁 선포한 것은 1964년입니다.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빈곤과의 전쟁 벌이죠. 근데 60년대면은요, 이거 복지국가 위기기 아니에요. 70년대 가야지 이제 복지국가 위기기입니다. 여기 이제 미국의 역사에서는 레건이 나와줘야지 이제 여기 복지국가 위기로 들어가요. 이게 신자유주의 정부니까. 그 다음에 여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있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요거는 아까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언제 제정됐죠? 얘가 1935년이죠. 그죠? 1935년에 제정됐죠? 네. 근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요. 얘들은 1965년에 연도는 아니어도 돼요. 근데 65년은 제가 이걸 좀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연도는 아니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때 추가된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65년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사회보장법에 추가를 시킨 거예요. 알았죠? 우리 시험에 1935년 사회보장법에 메디케어인가 메디케이드가 이미 그때부터 도입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체가 되었는데 틀립니다. 뒤늦게 나온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메디케어는 이제 의료 보험으로 번역하고 메디케이드는 의료 보호로 번역을 해요.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고 메디케어 이 미국의 이제 메디케어는 이 당시에 이제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메디케이드는 이제 극빈자를 대상으로 했던 겁니다. 공공부조 극빈자.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왔네요. 이제 1970년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화로 복귀했다. 미국.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시험에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16회 때 나온 건데 16회 때 1990년대 복지개혁은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 활동을 강조했다. 이 문장이 틀린 이유는 그래서 1990년대 복지개혁은 이라고 하는 문장은 맞았어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맞은 거죠. 왜냐면 1996년에 복지개혁법이 제정이 되거든요. 알았죠? 이제 복지개혁. 이건 맞았는데 이 풀뿌리 지역사회 조직이 어디에 있어요? 70년대, 70년대.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린 거야, 뒷부분이. 이해돼요? 그죠? 네. 그 다음 이제, 여기 지금 행정의 역사인데요. 여기 행정의 역사. 최초로 전문학술지 사회사업 행정이 출간된 거 언제예요? 미국? 1976년입니다. 우리나라 거하고 비교를 해서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 행정학회가 만들어지고 사회복지 행정학회지가 만들어진 것은 1999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보시면. 알았죠? 뭐 이게 잘 연도가 잘 안 이어지면 우리나라 역사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알죠? 강의도 한번 들으시고. 그다음 이제 미국은 이제 81년에 레건 정부 집권하고 나서요. 이 이후로 이제 신자유주의 정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 자 보세요. 이제 복지국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복지국가 시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몇몇 선생님들도 이게 좀 끊김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보세요. 이 복지국가는 이 황리기, 그 다음에 팽창기, 그 다음에 위기기, 그 다음에 재편기 이렇게 나뉘죠. 우리가 사회복지 전체 역사를 이렇게 구분할 때 보면 황리기는 1920년부터 1945년까지로 봐요. 팽창기는 1945년부터 1975년까지 1970년대 중반으로 이렇게 봅니다. 뭐 75년이라고 해서 상관은 없고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1950년대와 60년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다. 맞죠? 50년대, 60년대는. 그죠? 50년대, 60년대는 이 팽창기를 황금기 또는 융성기라고 해요. 얘를 황금기, 그 다음에 융성기라고도 합니다. 이 위기기는 복지국가 위기기는 축소기라고 해요. 축소기. 알죠? 얘들은 이제 1970년대 중반부터 약 30년간 맹위를 떨치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도 우리 신자유주의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전히.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위기 재평기, 위기기 이어서 이제 재평기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떻든 이제 보게 되면, 그러니까 70년대 이후는 북주가 위기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사회국 전체 역사를 보게 되면, 알았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대표적인 레이거노믹스, 이 대표적인 신자유정부죠. 대처도 그렇고. 그죠? 여기. 예.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문제 풀 때 미국의 1980년대, 90년대, 영국의 80년대, 90년대 이런 얘기 나오면 얘들 지금 신자유주의 영향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미국에서 그 1996년에 AFDC를 폐지하고 이제 탐프로 개편하게 되는데 이게 근로연계복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역사에서 일본 거가 이렇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었어요. 일본 거. 일본 거는 아까 지금 앞서서 그 일본 최초의 이제 인보관에서 킹스레이 관 앞에 있었잖아요. 첫 페이지다가 정리해놨었는데 그거하고 요거하고 두 문장이 맞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이 두 가지 빼놓고는 더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예. 20년간 안 나왔는데 이번에 혹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 상대평가면 공부하라고 할 텐데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평가인데 20년간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 봐야죠. 뭐하러 공부해. 그죠? 예. 일단 나온 것에 집중하세요. 나온 것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요, 이제 다른 나라 역사 지금 봐드린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다루지 않은 연도에서 다른 나라 역사에서 지금 다른 나라 역사 다른 거 지금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제 강의를 대부분이 듣고 지금 들었던 선생님들이 지금 대부분이 강의에 참여를 했겠지만 제 강의를 듣지 않고 이 그냥 특강이니까 참여하신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혹시 올라가게 되면 그걸 통해서 또 보시고 계실 선생님들이 계실 테지만 시험은 정확하게 나온 범위와 폭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너무 넓혀서 공부하거나 너무 깊게 공부하면 헛다리 짚는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모의고사는 조심해야 돼, 모의고사. 그래서 기출문제 열심히 풀었는데 왜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냐? 이유는 첫 번째는 실력이 지금 기출문제를 공부했어도 지금 응용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모의고사가 시험하고는 전혀 반영할 수 없는 모의고사를 풀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험 보기 전까지는 우리 선생님들은 기출문제에 집중하세요. 기출문제 각 지문. 그러니까 정답을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지금부터도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제 하셔도 되는데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한 2, 3회분 연습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모의고사는 한 번 풀면 더 이상 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는 선생님들은. 왜냐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용기가 떨어져요. 차라리 자신감이 꺾이느니 모의고사를 안 보는 게 낫습니다. 모의고사를 한 번 딱 그냥 연습용으로 한번 보긴 해야죠. 시간 배분 연습도 해야 하고. 알았죠? 근데 이제 기출문제에 좀 집중하시고, 근데 실력이 되는 사람들은 모의고사를 봐도 상관없고요.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세 번째 또 특강에서 제가 특강 자료 잘 준비해가지고 또 번개 특강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팅하고 자,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제가 이제 파이팅하고 마치기는 할 텐데 제가 나가지 않고 있을 거니까 혹시라도 질문하실 선생님들은 끝나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일단 파이팅하고 강의 녹화는 종료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스스로한테 파이팅 한번 하세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강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